네, 위패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드디어 올킬 문제집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합격 셀렉트 12주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올킬 문제집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 조금 사담을 하자면 거의 10번 정도 이 책도 교정을 받고 정말 가독성 그리고 해설 정말 주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해설을 달았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제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강의 계획서 그대로, 저는 제 계획 그대로 항상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셀렉트도 12주차 진행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행을 했고, 이 올킬 문제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만드는데도 정말 한 땀 한 땀 진짜 한 글자 한자를 저는 한 땀 한 땀처럼 썼는데 정말 인고의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이 나왔을 거라고 자부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제가 인트로고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고 또 사실 직접 저자의 입장에서 편저가 아니라 저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글을 쓰면서 제가 꼭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서두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위패스 학원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좀 감사를 드리고요.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정말 제가 책을 계속 밤낮 없이 바꾼다고 계속 뭘 발견하면 잊었듯이 잡아내면서 막 문자를 보내도 한 번도 짜증 안 내시고 다 반영해주신 우리 로앤오더 팀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편집자님, 우리 또 편집을 해주신 편집자님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올려주시는 PD님,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브이로그를 이제 오면서 찍었거든요. 위패스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또 항상 우리 학원을 위해서 물심장면 애써주시고, 또 브이로그도 오늘 열심히 촬영해 주신 팀장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개 실무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 파트 3가 민법이 지금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민법 시험인지 뭔지 모르겠을 정도로 실무가 재작년부터 지금 그런 추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킬 문제집을 만들면서 해설을 되게 꼼꼼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해설을 꼼꼼하게 달았다고. 어떻게 하면 더 꼼꼼한 해설 그리고 좋은 해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민법 문제는 민법의 대가한테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김무혁 교수님께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판례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설에 싹 다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왜 이 해설이 어떤 판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또한 제가 해설에 왜 주안을 뒀냐면 문제풀이는 해설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1회독만 하고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2번, 3번을 보셔야 되는데 제 강의를 한 번 듣고 2번, 3번 들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셀프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문이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문제를 푸는 게 답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설을 보고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 혼자 가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해설이 그 가늠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인중개사 수험생활 공부를 할때 정말 해설들이 자세하게 나온 해설들이 없어서 그냥 OX만 있는 경우, 그리고 아주 짧게만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지? 완전 정말 강의를 위한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시간에도 해설을 꼼꼼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합격 셀렉트랑 좀 연동해서 제 육성에 들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 톤 앤 매너를 같이 넣어서 해설을 달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김명욱 교수님께 이 자리 빌어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낯뜨거운데요. 제가 어머니한테는 항상 감사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또 전하면서 OT를 간단하게 끝내고 이제 참고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사는 드릴 분들한테 일단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자, 첫 번째는 여기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이 참고사항들을 토대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문제가 보면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을 기준으로 토픽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자, 토픽 64에 복합지문이라는 걸 따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어떤 토픽으로 구성하기 애매하고 정말 이건 복합적으로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에 한해서 냈구나라고 하면 제가 토픽 64번에 넣었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복합지문으로. 근데 예를 들면 1, 2, 3, 4번 지문은 다른 토픽인데 5번 지문이 해당 토픽에 해당되는 정답이다. 이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지문을 그 토픽에 넣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금지행위. 정말 합격 셀렉트 때 많이 공부했죠? 금지행위가 33조잖아요. 33조 제1항, 제2항이 있죠. 이 금지행위는 법에서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조문들이고 뭐뭐 하면 아니 된다라는 금지하는 행위 있죠. 금지되는 행위. 그거랑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금지되는 행위 역시도 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금지행위는 말 그대로 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 9가지, 그리고 33조 제2항에 5가지. 이게 명백한 조문에 입각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뭐뭐 하면 아니 되는 거, 예를 들면 양도 양수하면 아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뭐뭐 하면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같이 넣었어요. 33조에. 토픽 35, 36에 금지행위 문제 중 금지행위가 아닌 금지되는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있죠. 이것도 함께 삽입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 익혀나가시면 저랑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중개실무 파트. 판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판례를 익히고 있으면 반대로 너무너무 문제 해결이 쉬워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조문들을 직접 수록하고 판례도 직접 수록했다라는 부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합격 셀렉트와 병행해서 공부하기 쉽도록 해당하는 지문을 해당 토픽과 교재 지문을 같이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세팅해 주실 거는 합격 셀렉트도 같이, 그리고 올킬 문제집도 같이 세팅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문제풀이 과정만 구독하시거나 문제풀이 과정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합격 셀렉트를 같이 보셔야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지문들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합격 셀렉트의 내용을 좀 발췌하고 제가 일부 또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킬 문제집의 중요한 지문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함께 해설뿐만 아니라 그 합격 셀렉트의 내용도 같이 보실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10개년이면 한 과목에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가 40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10개년이면 400문제인데요. 지금 정확히는 제가 누적 넘버링을 이제 최종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누적 넘버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토픽에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한 토픽에 해당 토픽은 문제가 1번까지만 하고 끝나지만 자, 누적 넘버링은 001번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 정말 책의 끝에는 누적 405번이 되는데요. 누적 40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왜 405개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 10개년이 400문제지만 5문제가 왜 추가됐냐? 어떤 토픽에 최근 10개년 동안 안 나왔던 토픽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토픽을 버려야겠느냐?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36회를 기점으로 10개년보다 훨씬 적게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또 출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킬 문제집은 말 그대로 다 죽여버리는 문제집입니다. 싹 다 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빠짐없이 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참고적으로 이 5문제를 표시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보시면 26회가 10개년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36회니까. 그쵸? 그럼 26회 거부터 문제가 있어야 400문제인데 이 5문제는 20회, 21회, 16회, 13회, 24회, 26회 이전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다루고 가겠다라고 해서 토픽 1번에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수년 전에, 16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겠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405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답 외의 지문들도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을 달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자, 문제 그대로를 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이 굉장히 개정이 심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 문제가 당연히 개정이 됐을 확률이 커요. 그쵸? 개년수가 더 오래될수록. 그럼 그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고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령은 어떻게 개정됐고 이때 당시에는 이러했다라는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서 해설에다가도 현재는 이 기준의 정답이 될 수 있고 또는 없고 근데 지금 상태의 정답은 이건데 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답은 이거였다. 무슨 이유로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달아 놓았으니까 이 부분도 문제에 그대로 문제를 변형하지 않고 살렸다. 그만큼 생동감 있게 그 현장의 문제를 그대로 살리고자 했음을 밝힙니다. 자, 그 다음 민법 얘기가 나와서 다시 이제 제가 여기다 좀 적은 건데요. 자, 민법은 맨 마지막 토픽의 중개 실무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특히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은 최근 몇 개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문제를 실을 건데요. 합격 셀렉트에도 실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제가 그때 합격 셀렉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킬 문제집에서 현재 반복되는 성향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올킬 문제집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시면 한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해서 제가 대신에 그만큼 해설을 꼼꼼히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중개 실무 기준으로 해서는 이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다들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2차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다 상으로 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고서 다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를 다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하라고 돼 있는 거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하라는 걸 다 풀고 중 한 50%에서 70% 정도 맞추고 자 그렇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통 60점대에서 70점대를 무난하게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도별로 보면 상위 굉장히 몇 개인 문제들이 많아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한 문제 한 지문만 어렵게 팍 와도 이 멘탈이 실제 시험 중에서는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개수를 따져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한 3-4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정말 틀리라고 되는 문제들 그냥 버려야 되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가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난이도를 잡아놨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중개 실무에서 정식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그리고 되게 주안으로 두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법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부분들은 중개사법 기준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으로 잡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한 지문 제가 수험생일 때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위패스 올킬 문제집을 풀면서 모든 분들이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눈이 아직도 부어있는 게 지금 가라앉질 않아요. 지금 거의 한 2달 동안 맨날 밤을 새갖고 책을 썼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제 눈이 좀 이제 가라앉을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하필 또 오늘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제가 또 이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도 좀 가렸어야 되는데 그냥 날것 그 자체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브이로그를 보시는 이제 분들은 날것 그 자체에 저를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간단히 앞서 감사 인사 드릴 분들 드리고 이제 OT도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자 이제 책의 구성은 여러분들께 뭐 딱히 설명을 드릴 거는 많이 없는데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출제 비중도 다 열거해 놨습니다. 다 10개년 데이터 다 분석해 가지고요 다 해놨어요. 다 수작업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번 있죠. 1번이 이 총칙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8번은 복합 토픽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왜 1부터 8이지? 무슨 말이지?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토픽이 아니라 이제 파트 1, 1부터 64까지가 이제 중개사 법령이잖아요. 법령이 지금 비중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통 이제 70% 전후로 잡는데 지금 최근에 중개실무 파트 3가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기가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지금 1에서 지금 평균 65%를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엄청난 비중이죠. 중개사법령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맞을 수 있는 파트이긴 해요. 정말 뭐 한두 문제 버리라고 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맞추고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도식화를 했다는 부분 좀 말씀드려요. 자, 출제 비중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자세히 달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기출 회차도 다 표기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적고 다 해설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표기도 다 됐고 회독 표시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네모칸도 있어요. 회독 표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도 보시면 좋고. 자, 해설도 상세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목차 건너뛰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10주 차로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앞서 이제 계획 말씀드릴게요. 10주 차인데 총 400문제로 잡고서 5문제는 금방 끝나니까 한 강에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풀 겁니다. 그러면 3강을 진행을 하니까 한 주에 3강씩 30강, 그래서 10주 완성으로 30강에 여러분들 405문제를 모두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주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풀겠죠? 네. 근데 이게 꼭 토픽별로 끊을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중간에 뭐 한 토픽 뭐 9에서 10에 11을 하는데 뭐 10의 뭐 중간 부분까지 갔다가 40문제 끊겼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누적 넘버링을 한 거고, 자, 우리가 토픽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회차별로 풀면은 일주에 한 회차씩 풀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토픽 구성을 합격자들이랑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토픽별로 가다 보니까 누적 넘버링을 통해서 이렇게 1번부터 40번까지 이번 주 풀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돼요? 41번부터 80번까지 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를 강의를 잘 듣고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1번 문제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 제가 노고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포즈, 스페이스바 누르면 제가 멈추죠. 이 상태로. 그쵸? 자, 무한입니다. 무한. 그쵸? 전기만 통하면. 문제를 예습을 미리 하지 말고 복습을 꼼꼼히 하고요. 합격 셀렉트랑 같이 복습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 주안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더 됐다. 이제 그러면은 혼자 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보기 위한 게 이제 기출문제의 문제풀이 분석입니다. 그쵸? 기출이 굉장히 반복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만 꼼꼼히 봐도 진짜 60, 70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꼼꼼히 보시되, 자, 제가 아까 포즈를 하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어볼 요량이다, 풀어볼 수 있겠다, 그럼 그때 풀어보시라 이 얘기예요. 하나하나씩. 지금 뭐 이걸 시간제에서 풀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문제풀이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회차별 모의고사나 회차별 기출문제 푸는 거는 문제를 먼저 시간을 내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번 1회 독대의 목표로 잡아보시고, 대신에 문제를 혼자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예습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어서, 정말 제가 이 커리큘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1번부터 40번이다라고 하면 포즈를 하시던 아니면 잠깐 강의를 껐다가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푸시고 정답 먼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풀었을 때 뭐가 맞았다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내가 이걸 왜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방법을 인용하시면, 적용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예습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의미는 뭐냐면, 자, 미리 모르겠는데 막 문제 하나, 지문 하나 붙잡고 막 오랫동안 시간 끌고 막 책 뒤져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의를 왜 들어요? 효율적으로 빠르고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행위는 객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고 정말 모르겠는데 끝까지 막 붙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마시라라는 부분에서 예습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 푸는 건 예습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미리 학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풀고 해설을 같이 들으면서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 분석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한 문제 한 문제를 먼저 일단 풀어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1번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1번 때 포즈 하시고 또 문제 풀고 맞았는 틀렸는 체크하고 제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한 문제씩 생생하게 내가 즉흥적으로 풀면서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바로바로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갔어요. 총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토픽 1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토픽 1이라고 해서 뭐 이번 강의 1, 2, 3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1부터 보겠습니다. 자, 누적 넘버링 여기 있죠. 자, 이게 이제 제가 405문제 중에 하나, 예외인 하나가 이제 여기 원 오브 댐이라고 하죠. 5개 중에 1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죠. 지금 20회 이후로는 안 나왔던 거예요. 토픽 1에 있었던 내용인데, 토픽 구성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토픽 1의 내용을 여러분들 합격 셀렉트를 보면은 토픽 1을 펴면 여기를 똑같이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강의 끝났기 때문에 문제 풀이니까 여러분들 용이하게 찾으시라고 회차별 기출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디든 구할 수 있거든요. 토픽별로 문제를 구성해서 답을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책 아니면 세트를 못 만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풀어보면 이거는 이 처음에 제1조가 뭐예요? 법의 제정 목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모든 법은 그렇게 목적을 1조로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이에요. 제1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뭐 너무 낼 게 산더미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1차원적인 원색적인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트렌드죠. 근데 만약에 뒤통수를 치려고 진짜 크로스 카운터를 또 매긴다면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제를 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 1에 이거 한 문제밖에 없는데요. 아, 두 문제네요. 근데 20회, 21회 차 두 개예요. 그래서 일단 풀면 자, 해설 먼저 그냥 볼게요. 이거는 그냥 법의 목적을 외우고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강조했어요? 전준권, 육경이 이 두 사람을 좀 기억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뭐를?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서 제가 전준권 씨랑 육경이 씨를, 자, 고개 숙인 옥경인가요? 제가 그 태진아 노래? 그 육경이로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조문, 제1조 목적을 외우고 있으면 이거에서 이렇게 변형을 해요. 그래서 단어를 변형한다든지 애매하게 이렇게 글자를 변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는 패턴이었어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조문만 외우고 있으면 여기는 풀린다. 그럼 볼까요? 자, 전준권이라고 했어요. 먼저 전문성을 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자, 일단 공신력 제고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이거 없었어요.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없었어요. 자, 건전한 육성, 전중건. 자, 건전한 육성, 육경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 그쵸? 이거 일단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육경이니까 육경이 있네요. 그쵸? 국민 경제에 이바지. 자, 이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문제. 그래서 기억, 미음하면 2번. 네, 정답이 여기 2번 써있네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증개업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디귿에. 야, 10번을 고쳤는데도 아직도 보입니다. 그쵸? 자, 중개업이 맞고요. 이게 문제가 틀린 거였네요. 문제가. 네, 문제가 잘못 인쇄가 됐다. 중개업이고. 자, 어쨌든 해설은 오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게 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 문제 한번 쉽게 가볼게요. 자,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부터는 이게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조에 관한 토픽 1이.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하고 1번. 자, 이거는 조금 다른 토픽에서 문제를 같이 혼합해서 냈네요. 자, 볼게요.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좀 다른 토픽에 있는 건데. 자,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도 합격 셀렉트 OT 때 1강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나 미국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자격증 갖고 왔어요. 우리 아메리카 짱이에요. 아메리카 퍼스트 막 이랬어요. 그래도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따고 와. 그래야 인정해줘. 외국에서 딴 거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잘나도 필요 없어. 국내법 상으로만 따와. 네가 외국인이어도 국내법상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인정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 관련 자격을 외국에서 딴 건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보면 외국에서 중개 관련 자격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네, 맞는 얘기네요. 1번부터 정답이 됐는데요. 네, 정답 맞네요. 자, 2번부터 쭉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틀린 거예요.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틀릴까요? 그렇죠. 부칙에 의한 중개업자. 그러니까 뭐죠?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봐주는 자. 부칙에 의한 중개인이죠. 부칙에 의한 중개인은 폐업한 후에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없어요. 기득권자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폐업을 하면 소멸합니다. 기득권이. 그럼 그때는 다시 개설 등록하려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 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3번.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정답은 아무튼 아닌데, 자, 객관적인 의사,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의사를 본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건데요. 네, 그렇죠. 객관적 사회통념상으로 비추어도 인정되는지를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판례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내면의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진짜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적으로 당신의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 중개인가 아닌가가 통용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정성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문입니다. 지금도 중요해요, 이거는. 자, 그다음 4번.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되는 의무는 언제예요? 중개가 완성된 때. 네. 자, 그래서 토픽 보면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돼 있죠?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좀 더 꼬아서 냈으면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시점을 아예 완성되기 전이라도 라는 지문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다라는 지문이고요. 자, 5번. 이 법은,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토픽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5번.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전중건 6경일을 대입했을 때, 중건은 맞아요. 그죠? 6도 있어요. 근데 국민경제의 이바지 6경이니까, 그죠? 6경이가 없잖아요. 그죠? 적절히 규율할 목적. 그래서 20회차에 틀린 지문 있었죠? 적절히 규율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그쵸? 이거를 오답 지문을 갖다가 똑같이 한번 변형해서 냈다. 자, 어때요? 다음 연도인데. 이렇게 변형이 됐죠?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변형을 해도 결국에는 똑같은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저라고 날 때부터 어떻게 공인중개사법 강사할 줄 알고 이렇게 공부했었겠습니까? 저도 이런 수험생활 거치고 저도 헷갈렸죠. 수없이 보고 갈고 닦고 여러분들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해온 건데 수십 번을 보니까 이런 패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름길을 따라오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전중건 6경이가 여기선 중요하다. 근데 토픽 001은 일단은 강조드리는 토픽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20회, 21회차가 끝입니다. 하지만 정말 고득점을 원하고 또 올킬은 사실 싹 다 죽이는 문제집이니까 다 박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가자는 취지였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토픽 2에서 4 용어의 정의인데요. 여기는 뭐 지금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 형광펜 트레이드마크죠. 합격서를 듣 때 항상 노란색 형광펜이 나오면 뭐가 돼요? 무조건이다, 거의. 매우 유력하다. 무조건은 솔직히 너무 좀 위험한 발언이고 매우 유력하다. 올해도 아주 나올 확률이 다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강조의 표시였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보면 옳은 것. 자, 1번 문처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누적 넘버링 3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은 중개에 해당한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개에 해당하려면 우선은 채권은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법정 지상권은 뭐예요? 이건 물권인데 중요한 건 법정 지상권을 성립 과정에서는 성립하는 건 중개가 안 돼요. 근데 양도, 이전 이런 거는 이걸 알선하는 거는 중개에 해당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네 이것도? 네, 맞네요. 1번.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 알선이 중요했고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내세워서
난이도를 약간 높였다. 그래서 제가 중으로 찍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번 정답 지문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딱 1번부터 딱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2, 3, 4, 5를 보면 굉장히 쉽게 소거법으로 제거하면서, 아, 정답이 이거밖에 될 수가 없겠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번 반복 계속성이랑 영업성 없이. 자,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개를 업으로 계속성이에요. 단 1회만 했다면, 뭐 단 1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자, 제가 두 문자 옛날에 만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 업.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그리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그쵸? 근데 이게 일회성은 안 된다. 연속성, 계속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번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전이나 양도는 중개에 해당합니다. 네, 맞아요. 유의해야 될 지문으로 꼭 익혀줘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설을 자세하게 달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 셀렉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끗 포인트.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의 성립 과정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전 양도는 중개에 해당한다. 자, 이 갈고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토픽 5도 같이 보셔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2번. 자, 아까 틀렸다고 했는데 왜 틀렸냐 하면 중개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복성, 계속성이 수반돼야 한다. 아시겠죠? 중개업은 반복성,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보업 여기도 써놨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 제가 유의사항까지 써놨어요. 자, 간판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단 개설 등록했다는 자체가. 중개가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했더라도 이 사람은 취지 자체가 뭐예요?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중개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그냥 거래가 없다가 운 좋게 거래를 하나 한 거죠. 우연한 기회라고 볼 수 없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개설 등록했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공연하게 공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회성이라 해도 중개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외국의 법에 따라 또 나왔네요. 자, 외국법. 아메리카 퍼스트 여기서 한국에서 안 통한다고. 공인중개사는 한국에서 따야 된다고. 그죠? 죽어라 공부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아니요. 한국에서 이 어려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해서 딴 사람만 인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날고기 있는 중개업자라도 한국 와서 국내법에 따라 따세요. 이겁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이, 형광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만을 말합니다. 아니죠, 당연히.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 그리고 분사무소에도 다 소속되어 있을 때,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면, 부칙에 의한 중개인한테 소속되어 있어도 소속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중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법인에 한정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지 알다. 여기까지 맞아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었다. 여기 문제가 없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맞는데? 여기까지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현장 안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 이게 틀렸네요. 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속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를 했고 중개에 참여했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해당이 되고, 원칙은 누굽니까?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우리. 자,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속칭, 약칭으로 개공이라고 하죠. 자, 개공만이 확인 설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소공이 함께 중개를 관여, 알선하였다면 소공도 함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이름이 안 들어가서 슬퍼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중개보조원 도장 만들 일이 없습니다. 아주 슬프죠. 근데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보조원입니다. 현장 안내만 가능합니다. 중개행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까지, 3번인가 지금? 3번 문제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 자, 우선 여기 용어의 정의 같은 부분은 뭐가 포인트냐면,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이런 단어, 키워드, 용어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중개냐, 중개업이냐. 자, 이 부분을 구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파악하시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하나씩 지문을 다 맞고 그름을 보는 겁니다. 자, 보면 옳은 것. 자, 문제 풀 때 항상 여러분 옳은 거 틀린 거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자, 맞아요. 자, 여기 포인트 하나 문제풀이 팁 드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한마디로 뭐예요? 개공은? 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개업을 한 건 우리 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개설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오면 개설만 보면 돼요.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맞아요.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자, 니은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여기에만 해당된다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또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자, 법인의 사원으로서도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는 거고, 자,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분사무소에 일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부칙에 의한 중개인한테도 고용을 당해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맞네요. 자, 디귿. 자,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때는 제가 이제 막바지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초반에 오늘 OT 영상이 또 공개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기억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를 봐요, 이런 거는 쭉. 그러면은, 자, 속어를 무조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 니은이 일단 해당되면 기억 니은이 다 안 들어있는 거 일단 다 제거해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 3개로 줄여졌네요.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볼게요.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맞네요. 왜냐?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자, 그쵸? 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한테도 소속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없는 거죠.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가 이제 함정인데요. 보조한 자 때문에 이제 보조원으로 이제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해설에? 그리고 합격 셀렉트 때? 커피를 타도 공인중개사라면, 소속이 됐다면, 고용신고를 했다면,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커피를 타도, 문서 업무를 해도, 단순 사무보조만 해도,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하늘만 봐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예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단순 업무 보조한다고 해서 보조원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유무로 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이다. 맞네요? 그럼 일단 기억니은 속어. 그럼 지금 일단 디귿이 아니니까 정답은 5번이 됐어요. 그럼 이제 리을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자, 여러분 실제로 지금 문제 풀 때는 만약에 리을까지 보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소거해서 가도 되고요. 일단 지금 볼게요. 자, 우연한 기회 단 1회. 또 나왔죠. 우연한 기회 단 1회. 이걸 업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는 없다로 잘 나왔네요. 그죠? 그럼 맞네요? 정답은 5개 다 맞는, 4개 다 맞는 5번이네요. 그래서, 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매우 중요한 빈출 지문이다. 반드시 외워둬야 한다.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됐죠? 자, 문제풀이 때 제가 지문 설명하거나 개념 설명할 때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다. 이거 모르겠다. 나는 합격 셀렉트 강의는 안 들었는데 올킬 문제집에서 설명하는 내용, 제 두 문자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1대1 학습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1대1 학습 게시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 게시판 혹은 자유 게시판에 질의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이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고 저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또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4개는 틀렸죠. 자, 이런 지문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자, 보면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 또 나왔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외국법은 포함돼요, 안 돼요? 국내법만 적용한다 했어요. 그쵸? 자, 어때요? 계속 반복되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틀렸어요.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에 의해 다보업이라고 중개업을 봤을 때 다보업, 업을 기억하면 되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의 의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이 2번인데요? 아니네요.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가 아니죠.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아야죠. 돈을 받아야죠. 그죠? 다보업 이렇게 외우면, 두 문자만 외우면 안 되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 두 문자를 외워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유무와 관계없이 이렇게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가 맞는 거죠. 자, 해설을 잠깐 볼까요?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유무 관계없이가 아니라, 자, 이렇게 다보업만 외운 분들 틀리라고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다보업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2번도 일단은 틀렸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또 나왔죠. 그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하면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2조. 아닌 게 아니죠. 또 틀렸어요. 자, 그럼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부터 틀렸네요. 중개보조원 누구예요? 자격증이 없어서 슬픈 자. 그쵸? 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없는 자. 현장 안내만 가능한 자. 이것도 틀렸네요. 보나마나 틀렸는데 일단 맞아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을 보조하는 자. 보조는 맞아요. 그쵸? 근데 보조원은 보조한다.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1차원적으로. 왜냐? 소속공인중개사도 보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가 틀린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정답은 자연스레 5번인데요. 뭔지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 자, 사회통념상 객관적. 이거 중요하다고 판례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판례라고. 또 나왔네. 이번엔 정답 지문으로 아예 줘버렸네요. 그쵸? 몇 회요, 이거 지금? 28회. 자, 1, 2년 사이로 지금 유사 지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도 해설 아까 설명드렸고, 4번 드렸고, 5번 빈출되는 판례, 강조한 문장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네, 여기는 뭐 진짜 간만에 이거 형광펜 하나 칠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까지 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리 몇 번까지 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포즈하고 잠깐 정지하고 문제 미리 풀어보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19번까지 이번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픽 6까지 한 번에 풀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들어갈게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건 좋아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좋은데요. 자,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이꼬르예요? 개설 등록한 자만 개업공인중개사고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냐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부칙에 의해서 자격을 준 것처럼 인정해주는 부칙에는 중개인도 있고, 그쵸? 어쨌든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지고 보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라는 말을 써줘야죠. 그쵸? 일단 틀렸네요. 그럼 정답이 바로 1번이네요. 자, 2, 3, 4, 5 볼게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보업 또 나와야죠. 다른 사람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다보업. 3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쵸?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고 중개업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죠? 4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쵸? 이게 정확한 거죠. 자,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1번만 틀렸으니까 답이 나와 있는 상태고. 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이게 중개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개업이랑 구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개업은 다보업이다. 중개는 득실변경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입니다.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서. 그래서 모두 빈출되는 지문 여기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자, 정답도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인가요? 지금 7번이 건너뛰어졌나요? 7번이 건너뛰어졌어요. 자, 지금 제가 6번까지 풀었죠? 그쵸?
네, 자 이제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소속공인중개사. 그쵸? 보조하는 이런 단어로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조한다고 보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쵸? 맞았어요.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이것도 맞죠? 포함이잖아요. 그쵸?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전법으로 처벌된다.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제 무등록업자가 일하는 거는 별도의 형사처벌일 뿐 공동정법으로 이걸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 문제인데요. 판례를 한번 조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례 문제이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을 받는다. 거래 자체는 유효하며 거래 당사자는 형사처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 처벌되지는 않는다. 처벌 규정들이 중개행위 처벌 대상으로 참고 있을 뿐이므로, 그쵸? 처벌 규정들이 중개행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이므로 중개 의뢰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건 뭐 반사회적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의뢰를 한 거 자체가, 그쵸?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의뢰했다고 이 사람까지 공동전범으로 처벌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와 동일시해서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전범 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다시 보면 자, 의뢰한 사람이잖아요. 의뢰한 사람, 무등록업자한테. 자, 의뢰했다고 이것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네, 왜 맞아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 일신전속적이에요. 1인 1등록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1인 1등록주의. 그래서 다른 사무소를 이중으로 소속하거나 이중사무소를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사무소를 등록하거나 다 뭐예요? 안 돼요. 다 소속은 한 개만, 개업도 한 개만. 그쵸? 법인은 예외로 법인의 분사무소를 책임자를 두고 또 둘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일단 개인적인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를 폐업하고 다른 데 소속으로 들어가든지 폐업하고 법인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몇 번 지금 이제 7년차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몇 번 오더가 왔어요. 오더가 아니라 오퍼가 오퍼가 왔는데 굉장히 높은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한 부서의 팀장급으로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와줘라. 대신에 직함을 팀장으로 해서 팀을 좀 책임져줘라. 법인 건물 매매 위주로 이런 제안도 받았었고요.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 본인이 투자를 하고 싶다. 중개 법인을 세워서 대표 자리로 또 가서 교육도 해주고 중개사들을 좀 채용해서 중개 법인을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럼 제 이름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의 재량권도 없어지고 제 속마음은 뭐야 그냥 오른팔 대라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뭐 밑에서 그냥 기면서 일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제 한계가 규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요. 제 끝은 제가 정하고 싶었습니다. 제 한계도 제가 정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이승주 공인중개사무소로 폐업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안 했다. 지금도 이승주 공인중개사무소는 건재하다. 자, 맞아. 이제 이야기 들어가면 자, 5번. 거래 당사자가 한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자, 지역권 뭐예요? 물권이죠.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좀 어렵다 싶으면 기본적인 물권, 채권은 안 된다. 기본적인 포맷으로 갖고 가시고요. 물권이잖아요. 물권을 설정하거나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가능한데 뭐 아까 법정지상권 이건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성립은 못 도와주는데 이게 이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물권이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어쨌든 관습법상의 물권이니까
그쵸? 이런 행위들은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뒤에 나올 건데 저당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저당권도 알선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판례 잘 한번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중개보조원은 설명 의무가 없다고 했지.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격증도 없고, 이름 들어갈 일도 없고, 도장도 필요 없고, 확인 설명 의무도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일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소속 개혁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3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니까요. 국내법에 따라 취득을 하라니까 대신에. 4번. 개혁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 자,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안 하면 얼마? 과태료 500 이하.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50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 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혁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상황에 포함이 됩니다. 자, 공법상 규제 및 토지 이용 계획 등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도 당연히 확인 설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뭐 1, 2, 3번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4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하고요. 5번 확인 설명 토픽과 혼합한 지문인데요.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사항으로 기본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용어 틀린 거. 자, 용어의 정의 지금 보시면 매년 한 문제씩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토픽 2에서 4.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다 반복되는 지문들이고 좀 기본적인 개념 잡고 가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는 지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난이도도 대부분 하루 지정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상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맞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1번.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득실 변경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림없죠? 이럴 때 보통 틀린 질문 내려면 뭐로 해요? 중개업으로 많이 넣겠죠. 업은 다보업이다라고 해서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업, 다보업. 그쵸? 중개, 득실 변경 알선. 2번. 개혁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개혁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맞죠? 틀릴 게 없어요.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중개업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부업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아까, 자, 다시 생각해도 웃긴데, 보수 없이,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라고 하면 안 돼요. 보수를 받아야 돼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 다부업 맞네요. 여기까지 다 맞아요. 그죠? 4번. 개혁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냐,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거?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요? 저 계속 풀었는데. 계속 나왔잖아요.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포함하잖아요. 정답은 이거네요. 이게 오답이죠. 자, 5번. 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없는 자,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네, 아닌 자, 그쵸? 개혁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혁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죠? 단순 업무 보조. 이때는 아닌 자가 세트가 돼서 이때는 맞는 거예요. 보조. 보조라는 단어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들어가면 맞아요.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보조라는 단어 현혹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용어의 정의 또 옳은 거 34회까지 안내 벌써. 자, 옳은 거 봅시다.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거래 당사자 간의 교환,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었겠다, 여러분들. 그쵸? 자, 뭐냐면, 교환하는 행위. 자, 매매 교환, 임대차의 득실 변경, 맞는데?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이거 지금 틀린 지문 같잖아요. 그쵸? 아닌가? 틀렸잖아요. 알선 제가 강조했잖아요. 중개사가 뭐예요? 알선한다. 제가 아까도 팀장님이랑 밥 먹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 투자를 잘하려고 공인중개사 따나요? 공인중개사 뭐 법적 지식이 도움이 될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투자를 잘하려면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를 왜 따는 거예요? 중개하려고, 알선하려고 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따는 겁니다. 투자 잘하려고 따는 게 아니라. 투자는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는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 자격을 받는다고 해서 투자까지 비례해서 투자 자격증까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결과적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가 아니라 교환을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겠죠. 자, 이렇게 말했다가 제가 틀리면 완전 쪽인데, 그쵸? 틀릴 리가 없죠. 자, 교환하는 행위가 아닌 교환을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요? 말 그대로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용어를 제대로 정의를 기억하고 있느냐 알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그쵸? 토픽의 제목 그대로 출제하는 거예요. 자, 2번. 자, 다른 사람의 의뢰, 이거 뭐예요? 다보업, 중개업을 지금 물어보겠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중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 아니죠. 또 나왔죠.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아니죠.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죠. 저처럼 이렇게 헛웃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왜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죠. 4번.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더라도, 커피를 타더라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다. 중개보조원이 아니다. 자격이 있는데 커피를 타고 A4용지만 하루 종일 뽑아도 공인중개사가 고용된 거는 커피를 타도 공인중개사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다 틀렸네, 그럼. 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는데 이거를 좀 공부가 좀 덜 된 분들은 이게 좀 굉장히 틀린 지문처럼 보여요. 다 해당한다 이러면 뭔가 틀린 것 같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일단.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럼 뭐예요? 뭐라고 줘요? 공인중개사라고 주잖아요, 타이틀을. 자격을 따면. 그쵸?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설 등록한 사람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된 사람은 뭐예요? 소속공인중개사. 관계없잖아요. 그쵸? 개설 등록 안 했어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쵸?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잖아요.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 자, 토픽 5에서 6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벌써 11번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일단 중개대상물은 여러분들 여기 합격 셀렉트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뭐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느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 건, 정, 입, 광, 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건축물 및 그 밖에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어떤 임목? 등기된 임목, 광업재단, 공업재단, 그쵸? 당연히 토지, 그리고 건축물 당연히,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당연히 중개대상물이죠.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죠. 아, 틀린 거니까 일단 이거 틀리지 않았네요. 자, 2번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 자, 행정재산은 혹은 국유재산은 중개대상물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맞네요. 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 자, 이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이건 뭐예요? 중개대상물이 해당하죠. 맞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대에 이주재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대토권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대토권이라는 단어를 안 주어지고 이렇게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대에 이주할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까지만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대토권으로 간주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의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네요. 저당권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 해설에서 1번이 빠진 이유는 그냥 이 자체가 뭐 해설 들어갈 게 없이 이 자체를 그냥 외우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가 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건축물이 있어요. 장차 건축될 특정물, 건축될 특정의 건물. 자, 일단 건물을 부시면 땅만 남죠. 그 다음에 건물을 또 올렸어요. 아직 다 안 지어졌지만 이거 미등 끼워도 건물의 요소만 갖추면 기둥, 주벽, 그쵸? 천장을 갖추면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어가 좀 씹혔는데요. 자, 기둥, 벽, 주벽, 천장을 갖추면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토권은 한마디로 지위예요. 지위.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철거된 다음에 이 땅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이제 대토권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이거를 뭐 이제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양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또 분양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권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받기 전에 그 지위를 대토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토권은 아직은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지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어떤 경우에 중개대상물이 돼요? 동호수가 특정됐다. 분양자가 분양에 당첨돼서 특정한 호수가 정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이 주어지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럴 때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왜 틀렸냐면 판례예요. 담보물권 중 동산을 안 된다고 했죠. 중개대상물에. 그쵸? 채권, 채무의 대상으로 하는 질권은 자, 질권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저씨 그 영화 아시죠? 거기서 원빈이 뭐 하죠? 전당포 하잖아요. 전당포 뭐 해요? 물건 받아가지고 돈 내주죠. 물건을 담보로. 그쵸? 근데 이건 동산이잖아요. 그쵸? 부동산이 아니라. 그래서 전당포는 말 그대로 그게 질권이에요. 전당포처럼 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이게 질권이에요. 그래서 대출받을 때 질권 설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동산,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이 보증금이라는 액수를 담보로 해서 돈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질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질권 설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권은 채권 채무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산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저당권은 뭐예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기판력이 있겠죠. 그래서 뒤집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당권은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 설명이 됐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만 하면은 되게 꼼꼼하게 해설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이제 12번. 12번 맞나요? 네,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 지금 오늘 조명이 세가지고 제가 여기서 사실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도 화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지금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글씨가 안 보여요, 거의. 지금 거의 감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네.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지금 작업입니다, 이게. 자, 볼게요. 옳은 것은 1번. 폐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 지금 그 위반 행위 승계에 대한 부분인데 토픽 50번대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폐업 기간 간주가 1년 미만인 경우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는 1년까지 그 행위를 승계하죠. 그쵸? 그 사유를 승계합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등록 취소 처분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자, 그래서 위반행위 승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토픽 59번이네요. 이렇게 다 적었네요. 제가 빠짐없이 토픽도 다 적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거 뭐예요? 개설 등록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결격 사유가 여기서 해당하는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 돼요. 자, 뭐 도로교통법 위반했어요. 음주운전했어요. 그건 해당이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얼마? 300만 원의 벌금형이죠. 4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돼야겠죠. 일단 숫자가 틀렸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개설 등록할 수 없는데 지금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해당이 되지를 않죠. 그리고 2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으면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뭐 30일이 지났든 어쨌든 결격사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300만 원을 초과해야지, 이 3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의미가 있는데요. 결격사유가 되는데 단 제50조 양벌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용인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500만 원일 경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까지 되면 고용인 잘못으로, 그렇죠? 너무 심하다 그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결격 사유에서 제외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돼. 자, 휴업은 뭐예요? 지금 쉬는 중이지. 아무튼 개설 등록에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유지 중이에요. 유지 중. 그쵸? 이중 소속이잖아요. 이러면. 그쵸? 안 되죠?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지금 현재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일단. 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이거 판례 있었죠? 아까 의뢰한 사람까지도 처벌이 된다? 공동정범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판례.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근데 유치권의 성립에 대해서 좀 중개를 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중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치권이 있는 건물,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을 중개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여러분. 유치권을 같이 이전하거나 유치권을 해서 해결하는 것은 권리 분석의 문제인 거고, 자, 어쨌든 이 건물 자체를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정답이, 잠깐만, 해설이 어디 있어요? 정답 5번 맞네요. 자, 그래서 3번까지, 4번까지 다 제가 설명한 대로, 자, 그대로이고요. 5번, 유치권. 자, 이제 판례 내용이네요.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뭐예요? 물권이니, 이전 가능한 물권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근데 만약에 피담보 채권 자체가 들어있는 그냥 금전 채권이에요. 그건 동산이에요. 그건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지금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유치한 게 지금 유치권이잖아요. 그쵸? 결국 이건 뭐예요? 물권, 담보 물권이잖아요. 그쵸?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유치권 행사는 뭐가 중요해요? 점유. 그쵸?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걸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유치권은 된다. 이렇게. 유치하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3번. 13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게 전형적인 지금 요즘의 트렌드 문제 형태인데요. 지금 28회인데 좀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옳은 것을 옳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골라볼게요. 자, 피분양자가 선정됐대. 그럼 이게 뭐예요? 특정됐어요. 동호수도 선정이 됐거나 피분양자가 선정이 됐으면 장차 건축될 것도 상관없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은 그냥 그 자체로는 안 되는데, 네, 그쵸? 근데 피분양자가 선정됐으면 된다. 자, 2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뭐예요, 이거? 동산이잖아, 동산.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토건정, 입광공. 안 되잖아요. 동산은 안 돼요.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또는 무형물. 이거 뭐예요? 이거 권리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권리금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번 달에 제가 지금 세븐잡이 있잖아요. 세븐잡. 이번 달에 또 하나 했던 게
부업 중에 하나로 이제 칼럼을 기고하는 게 있어요. 이제 유명 1금융권, 이제 K모모 이제 금융권에 회사에 제가 칼럼을 또 기고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유급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꼼꼼한 검토와 교정 과정을 또 거쳐요. 법률적인 자문을 막 이렇게 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번에 제가 쓴 칼럼 주제가 권리금이었는데, 권리금이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뭐 어떤 권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 다른 건데, 자, 거래처랑 신용은 뭐예요? 무형의 영업자산. 이걸 뭐예요? 영업권리금. 그쵸? 점포 위치에 따른 건, 지금 부동적인 이 부증성, 그리고 부동성 때문에 위치 자체가 그냥 깡패인 거예요. 이거는 바닥권리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점 등의 무형물을 가지고 이런 영업권, 뭐 어떤 허가권, 그리고 이런 각종 권리들, 그런 권리들을 받는 것이 권리금이다. 그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느냐? 이게 2024년의 대법원 판례로 매우 이슈가 됐던 거죠. 권리금 혹은 대필 다 중개대상물이 안 되니까 중개사가 하지 말아라 라고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권리금은 아무튼 이때부터도 중개대상물은 아닌 걸로 특정이 되어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24년도에 난 거죠. 그래서 지금 행정사 시험에 박이 터진 이유가 뭐예요? 행정사만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들이랑 행정사들이랑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접점으로 많은 분쟁이 있죠. 근데 전 둘 다 하니까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모두도 끌어안았다가 뭐 여기서는 여기 편도 되고 여기서는 저기 편도 되고 뭐 그러는 거죠. 저는 그냥 N 중립기요. 저는 항상 뉴트럴입니다. 네. 누구랑 싸우지 않아요. 뭐 시비를 걸지도 않더라고요. 자, 리을. 일단 지금 여기 뭐예요? 앉는 거니까. 여기도 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해당되고, 그럼 일단 해당되지 않는 건 니은, 디귿. 일단 그렇고,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이주될 택지를 공급받을,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대토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위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또 나왔잖아요. 그쵸? 그 앉는 거 고르니까 리을.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을 고르면 되겠죠. 5번이네요. 정답은 5번. 그래서 정답 5번. 그렇습니다. 자, 해설 똑같이 제가 한 거니까 해설은 제가 육성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이 해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강의 들으실 때는 해설은 읽지 않겠습니다. 해설까지 읽으면 뭐 책 읽어주는 남자랑 뭐가 달라요. 그쵸? 자, 이제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9회 제가 합격한 해입니다. 자, 이때 제가 이 문제를 풀었었다니 사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굉장한 고득점이었기 때문에 맞았겠죠? 틀린 게 몇 개 없으니까. 자, 일단 볼게요. 기억. 특정 동호수에 대한 특정됐어. 또 나왔어요. 특정 동호수 수분양자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이건 중개대상물 된다고요. 분양권, 입주권이든 다 수분양자가 선정됐으면, 특정됐으면 해당된다. 그 다음 니은. 자, 그럼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니까 이거 해당되고. 임목.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중요한데, 자, 일단 임목은 등기가 돼야 되는 요건인데, 등기된 뭐 임목 등에 따른 법률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등기된 임목 혹은 그런 법률에 따른 임목이라고 하면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임목은 아닌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에요. 집단. 이게 중요해요. 자, 명인 방법이 뭐예요? 자, 어디 나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막 나무가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그쵸? 이 나무의 집단,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막 여기다가 팻말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제가 개똥이 이렇게 써놨어요. 개똥이 꺼 이렇게 써놨어요. 이름을 명시했죠. 명인.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췄다고 해서 이 수목의 집단인데, 자, 이것은 이 수목의 집단을 가지고 명인 방법을 한 전제 하에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은 해설을 잠깐 볼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니은은 별표 해놓으시고 반복될 거예요. 지금 또 계속 나올 건데 지금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합격서 낼 때 또 인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또 다르게 새롭게 와닿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 우리 지금 합격서 낼 때 처음 한 게 지금 2월 말 3월 이때죠? 거의 3개월 전인데 그때 걸 지금 명명백백하게 기억하면 여러분 공부를 진짜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라고
하시라고 말씀 못 드릴 정도로 좀 천재인 거예요, 천재. 당연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가시면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인지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죠. 디귿.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에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자, 이거 세차장 구조물 정말 유명한 판례거든요. 이거 노란색 형광펜 드릴게요. 노란색 형광펜. 자, 3대 요건이 뭐예요? 여기 지붕, 기둥, 주벽.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3개 요건이 있어야 돼요. 3대장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기둥을 세웠어요. 그쵸? 근데 여기 3면에 천막을 샀죠. 천막을. 그쵸? 이 천막은 뭐예요? 의미가 없어. 찢어버릴 수 있잖아, 이게 지금. 그쵸? 그럼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기 명시도 해줬고요. 이 세차장 판례인데요. 이건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여러분. 기둥, 천장, 주벽 중에 하나가 못 갖춘 사례로 보는 대표적인 겁니다, 이 세차장이. 천막은 절대 주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천막 씌워놓은 게 무슨 이게, 콘크리트 기둥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쵸? 이거는 세차장 구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여부지, 중개대상물인지 여부랑은 또 별개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토지를 중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쵸? 중개는 할 수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은 이게 허가구역 내니까 허가를 사전에 받는 전제는 있지만 그게 중개대상물 여부랑은 직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 대신에 토지인데 허가를 일단은 받아야 되는 토지다. 근데 중개대상물 당연히 해당은 되는 거죠. 이런 트릭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맞죠? 4번. 어쨌든 허가구역 내 토지는 토지이므로 법적인 규제는 차치하고, 제가 차치하고라고 써놨네요. 일단 이건 뒤로 하고. 그렇죠? 물론 지금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거니까 차치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중개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허가부터 받아보세요라고 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자, 15번 들어갑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자, 미채굴 광물. 자,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근데 미채굴이든 뭐든 광물은 아무튼 안 돼요. 자, 금전 채권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동산 채권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온천수 이거 광물 일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이것도 안 되네. 되는 게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자,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점유? 자, 점유. 이거 여러분 유치권이랑 헷갈리라고 된 지문인데요. 자,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중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전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리고 물권이니까. 근데 이 점유라는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중개를 할 수 있냐 없냐는 당연히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자, 뭐 예를 들까요? 저 눌러 앉아 있어요. 그냥 어디 앉아 있어요. 그 점유하고 있죠. 그거 중개하나요? 상식적으로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중개 대상물 당연히 아닌 단어죠. 예. 너무 당연해서 지금 잠깐 제가 머리가 멈췄던 약간 그런데, 이건 점유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4개가 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겠네요. 네. 답은 5번인데 해설을, 네, 5번이 맞네요. 자, 미채굴,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 모두 해당하지 않죠. 토픽 5에서 6에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국유다. 어쨌든 안 돼요.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안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딱 봐도 지금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토픽 16. 토픽 16이 아니라 문제 16. 자,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볼게요.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저당법에 이걸 붙여주시고,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재단, 토건정, 입광공. 근데 공장은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죠. 토지 및 그 밖에 정착물이 되는 거고, 공장재단은 입광공 할 때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죠. 정답 맞고. 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이거 뭐예요? 시설권리. 이거 권리금 얘기하는데 신용 등 무형의 재산. 이거는 뭐예요? 영업권리.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압류된 토지. 자, 이거 아까 이전 문제랑 비슷한 건데 토지잖아요. 지금 앞에 뭐 어떤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그렇고 여기도 토지잖아요. 지금 중개 대상물을 찾는 거예요. 토건정 입관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잖아요. 되잖아요. 가압류 됐으면 풀면 되든지 과압류를 뭐 인수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해결하면 되는 권리잖아, 이거는 그냥. 중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개에 권리가 껴있을 뿐이지. 어떤 권리가. 이걸 해결해야 될 권리가 있을 뿐이지 토지를 중개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만 1차원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되죠, 당연히. 해당하는 것을 고르니까 일단 기억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인데 아직 건축물인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자,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건축물이라고 인정해줬죠. 기존 천장 주벽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등기 여부는 가리지 않고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자, 신축 아파트 어떻게 해요? 등기 아직 안 났어도 다 거래하잖아요. 왜냐?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맞고요. 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2번 조금 문제 풀이가 좀 많죠?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자, 광물, 일단 중개대상물 해당하는지 여부 보려면 여러분 뒤에를 크게 많이 보세요, 이럴 때는. 자, 채굴하지 않던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토지 뭐예요, 이거? 이거 트릭을 준 거잖아요. 토지에서 채굴하지 않은 결과적인 주어가 뭐예요? 광물. 중개대상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토건정, 입관공 이렇게만 외우시면 큰일 나요. 광업재단. 그래서 광업재단이 아니라 광물인가? 안 된다고, 여러분. 자, 광업재단이에요. 광물은 안 돼요. 아까 온천수 이런 거, 뭐 미채굴 광물 다 안 되잖아요. 미채굴 광물. 지금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지금 같은 단어를 가지고 변형한 거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안 되고, 무형의 재산까지. 영업 무형, 이거 뭐야? 권리금 또 나왔죠? 자,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자, 수목인데, 아까 뭐예요? 집단으로 이루어진 수목. 그쵸? 명인 방법을 갖춘. 그때 중개대상물이 되거나, 토지에 붙어 있는 그 정착물로서 수목은 가능한데 분리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수목 자체는 돼야 안 돼요? 인목이 됐다, 뭐 등기된 인목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죠?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결과적으로 뭐예요? 토지잖아요. 중개대상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지목.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잖아요. 지목의 종류들. 그쵸? 지금 지목이 양어장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중개대상물인지 여부랑. 지목이 양어장이라고 해서 토지 중개를 못해요? 지목이 답이랑 전만 돼요? 아니죠? 토지니까 되잖아요. 뒤에 주체를 보셔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토지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5번 한번 볼게요.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지구 또 나왔어. 지금 대토권 얘기하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 이거 보세요. 대토권이 빠질 수도 있다고 했죠. 대토권만 외우면 안 돼요. 자, 일정한 요건하에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거 뭐예요? 지위. 지위에 불과하다라고 판례에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중개대상물 되려면 동호수가 특정, 피분양자 혹은 수분양자라는 단어로 특정이 됐다, 선정이 됐다, 당첨이 됐다 그런 단어가 나와야 특정이 돼야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팀장님이 이제 오면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이제 올라올 건데 영상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문제를 즉흥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몇 초 안에 풀 수 있나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대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당연히 맞겠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뭐 한 3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문제.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진짜. 물론 저도 처음 보는 문제나 낯선 문제면은 당연히 저도 10분도 시간이 걸리죠. 그쵸? 근데 기출문제를 랜덤으로 갖고 오셨었길래 문제 답으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보면 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내공을 다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고 따라오셔라 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동호수가 특정, 또 나왔다. 특정했어. 분양계약 체결, 아파트 분양권. 자, 분양권 원칙상 안 되는데 뭐야? 동호수가 특정됐다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2번.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변 이거 갖춰졌네. 3박자 갖춰졌다. 그죠? 그럼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 건물이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게 같은 경우 아니에요. 지금 등기 안 됐을 경우인데 어쨌든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지금. 그럼 분양권 자체는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입주장이 아직 이 분양권 다음 단계겠죠. 지금 다 끝나가지고 완성이 된 상태. 근데 등기가 아직 안 난 신축 아파트 당연히 되죠. 그쵸? 자, 이거 뭐예요? 그럼 미등 상태 건물 되는 거죠. 이거는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그러니까 건축물의 요소를 갖췄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등기 여부와는 중개대상물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디귿. 아파트 추첨기를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입주권.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단순한 입주권이에요. 지금 분양에 선정될 수 있는 이거 그냥 입주권은 뭐예요? 이 자체. 아까도 이 지위에 불과한다고 했죠. 그쵸? 대토권. 이것도 말 그대로 그 지위 그 자체. 지위 그 자체는 권리일 뿐. 그쵸? 지금 물권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전되는 물권, 담보 물권이 아니라 지금 지위 그 자체가 중개대상물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동호수 특정됐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또 설명하기도 귀찮다지. 그죠?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될 택지를 공급받는 또 나왔어 대토권이. 그죠? 대토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네요. 자, 1번. 네, 맞아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해설은 제가 너무 자세히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또 보시면 돼요. 자, 19번 볼까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 풀고 지금 잠깐 쉴 거예요. 자, 기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로직인데요. 제가 좀 정장으로 슬렀나 봐요. 자, 주체가 뭐예요? 주어가. 결과적으로 이거는 형용사고 뭐뭐 하고 있는, 뭐뭐 돼 있는 피담보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 정답? 안 되죠. 중개대상물 안 되잖아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뭐에다가 지금 채권에도 설정되어 있잖아요. 채권에.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근저당권이 만약에 부동산에 돼 있는 담보물권으로서의 근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다. 부동산에. 그러면 이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채권은 안 된다. 니은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 보나마나 오케이. 임목에 관한 법률 뭐뭐뭐 혹은 등기된 임목 이러고 나오면 임목 오케이. 토건정 입관공. 그쵸? 자, 그럼 일단 니은 디귿 맞았어요. 리을.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 이거 뭐예요? 또 나왔어. 권리금. 점포 위치에 따른 건 바닥 권리금이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기억 해설만 잠깐 보고 갈까요? 피담보 채권은 채권이므로 금전 또는 동산을 객체로 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되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구분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설까지 똑같이 톤앤 매너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 2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토픽 7 공교롭게 새로운 토픽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20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